이 맨날 서로 말싸움 하는 거지,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이고, 시장님 되시고 나서 서울 집값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아세요? 집값 잡는다면서요. 그게 제 탓입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3일 한발없어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늦게 시작했더니 혀가 들 거였어요. 아무래도 오전이 저한테는 쥐약인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1시 20분.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우리 1시간 늦게. 12시쯤에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또 안 할 거면서 왜 생방송 하냐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최대한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수장님도 되게 혼자 하면 봐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둘이서 하면 또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네. 그리고 이 방송 자체가 원래 이렇게 라이브로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로 한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지. 네. 그 소장님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 라이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라이브가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의 그 재건축 재개발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집값을 자극할까봐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못 내놓고 단지별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규제를 펴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단지별 핀셋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한대요.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 그다음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 기부 찬합 비율을 낮추고 50층 이상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한강변 첫 동 층수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하고 비주거 시설 비율을 5%로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저 엄청난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 관련하여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고 35층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걸로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여론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근 집가를 자극해서 집값 상승, 즉 집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신문 기사 내용과 함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라면 여러분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권한이란 게 주어져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고 와이프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고. 어우, 무섭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결국은 우리 집에서도 엄마한테 주어진 권한, 아빠한테 주어진 권한, 애한테 주어진 권한.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 게 있는 거야. 아빠 허락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거의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만큼 있어. 근데 위에서 오케이가 되지 않으면 밑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딱 칼을 갈면서, 그러니까 미리 칼 갈고 날 갈아서 칼을 잘 쓰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에서 오케이가 안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주면 초기 단계 재건축들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졸라 할게. 그래서 사업성 개선하기 위한 이것저것들.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이 붙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푸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일단 위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라든가 그렇죠. 사실 이제 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건드리는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업성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위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안 주는 이유는 이거를 괜히 하라고 해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또 불안해지면 이제 또 앞으로 대선도 남았는데 또 이거 내용 가지고 선거 끝나고 살도 생각해야지 또 뭐 집값 자극했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소모가 되면서 표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또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기조가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자꾸 푸시하기는 또 눈치 보이는 거지. 왜? 야, 안 그래도 내 임기 중에 서울시 집값이 오른 게 부담이죠. 그렇죠. 이제 결국 맨날 서로 말싸움 하는 거지,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이고, 시장님 되시고 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아세요? 집값 잡는다면서요? 그게 제 탓입니까? 원래 이 제도가 잘못돼서 이걸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한 번 그렇게 물이 넘쳐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그걸 바로 잡습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는 과정이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잡죠. 재건축 물량 공급으로 안정화시키게 뭐 이런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재건축 쪽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튼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보도 자료를 내는 것 같고 그와 별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준비가 끝나면 저희는 갈 수 있어요 정도의 시그널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국제금융지구 지원 공공기업 합의를 전제로 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치 미도 같은 경우에도 35층 층수 상향,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에서 용적률을 300에서 700%까지 적용하겠다.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국토부에서 묶어놓은 다양한 규제들 때문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이게 되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네. 말장난 같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지금 기사는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큰 틀에서 어떻게 손댈 수가 없으니까 개별 조합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 시점이 되면 이 아파트는 어디까지 서울시에서 인허가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할게. 이런 모델이면 니들도 빨리 하지 않겠어? 이제 그런 어떤 모델들을 준다는 거고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사업지마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음마 아파트 맞은편이 미도 아파트인데 뭐 미도 아파트에는 35층 이상 층수 상향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300에서 700%까지 주겠다. 이거 되면 바로 하지 않으실래요? 준비되면 안전진단 문제고 뭐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하면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제 서포트를 해줄 테니 꼬시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정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나라가 대장동으로 난리잖아요. 그렇지. 민간에게 초과이익, 과도한 이익이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짜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을 걸 되게 많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규제 등도 되게 많이 얽혀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주체들도 그렇게 초과이익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당할 바에는 난 덜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입주민들이 많아서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를 이렇게 내민다고 하면 또 지금 분위기에선 반발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앞서 추진했던 재건축 단지들은 왜 쟤네 저렇게 뭘 많이 먹을 걸 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뭐 아무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뭔가 많은 떡밥을 주려고 서울시가 나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언론 플레이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절에 2000년대 후반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할 때도 보면 이런 식이었어요. 용적률 600%, 평균 600%, 여의도 전략정비지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여의도 지구다니기 수립할 때 용적률 600 줄게. 달콤하죠. 기부채나 40%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야, 그거 600%짜리 빽빽한 집 10,000원에, 우리는 그냥 250%, 300%만, 3종이니까 300%만 주고, 그냥 일반적인 기부채납으로 갈래. 그거 갖고 주민들이 엄청 싸웠거든요. 내부적으로. 이거 받아서 가자.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지구다니기 액들은 해야 될 수, 지구다니기 액이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의 판이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 주민들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가 이걸 딱 제시해 주니까 주민들은 그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예, 조합이 안 만들어지고 조합 이전 단계부터 정비계획부터 뭐 갈 움직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느라.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밑그림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물론 이제 이게 과도하게 많이 주는 느낌이 들면 기존에 추진했던 곳들의 역차별이고 과도한 민간의 특혜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말이 많을 것이고. 아무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잘 갈 수 있는 환경의 사업들도 이 사공들끼리 싸우느라 배가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아무튼 서울시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특히 관점 자체는 주택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스컴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만약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나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도 소장님이 만약에 서울시장이면 현재 시점에서 난 이런 걸 한번 더 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어려운 질문인가? 한 번도 그런 높은 위치에서의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서울시장이면. 근데 1년,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서울시장이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내년에 재선을 염두하고 그렇죠. 뭔가 표를 얻기 위한 걸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큰 그림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렵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뭘 하고 있는지는 다 보이니까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일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단 요번에 민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민간 재개발 공모해서 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도 또 기존의 2025 서울시 도시주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하려고 또 그 재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멈춰 있었던 민간 쪽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거저거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 막 질러야겠다. 내가 서울시장이면 뉴타운 하겠습니다. 좋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아직 추진 중이잖아요. 법이 엄연히 남아 하나 있잖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니 이 법률 하에서 뉴타운을 지정해서 서울시 안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해서 가겠습니다. 좋다. 그 뉴타운 공공재개발 아니요. 민간이 주도하는 서울시가 그래서 강남을 대체할 만한 강남북 균형 발전, 강남과 같은 강북, 마포 아이언 뉴타운 이런 데 마포 아이언 뉴타운 보시면 엄청나게 얼마나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강북에도 광역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서 강남의 택지지구 들어갈 때 지은 것처럼 강북에도 그런 어떤 살기 좋은 집들을 만드는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좋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사장된 도시 실질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때
사장된 거지. 이명박 시장이 다 지정하고 사라졌으니까. 그 정도까지 카드는 못 꺼내겠구나. 그거 하면 또 집값 상승 자극한다고 또 그렇지. 엄청나게 너 몰매를 맞을 텐데. 그렇죠? 야, 근데 저도 그걸 지금 지정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은 단순한 생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주거 형태라든가 통계 자료들을 놓고 이게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재정비 촉진 사업, 재개발을 막 확대한 사업이 서던 당시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도심 안에 서민들이 살 만한 집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목소리에도 되게 설득이 되는 게 그냥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완화해요. 낮춰놓고 그냥 맘만 먹으면 재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기준을 그 어떤 법을 바꿔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바뀌면서 뭐만 남겠어요, 서울 안에는? 서울 안에는 아파트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울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인구의 숫자가 있겠지만 그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섞여서 살고 공존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 될 것 같냐면 만약에 그렇게 논다고 하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만화 보면 저 위에 동네에는 미래를 예상할 때 보면 부자들이 사는 윗동네가 있고 밑에는 되게 슬럼처럼 사는 이런 것처럼 서울 안에는 부자들만 살고 괜찮은 소득 수준의 사람만 살고 서울 안에서 어떤 도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버는 몸으로 노동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울 안에서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서 서울동 닦아주러 서울 맨날 출퇴근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계층 간에 이게 엄청나게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맞물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이 사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균형을 생각하면 이런 재개발만 해서 좋은 집으로 완전히 다 갈아엎는 이런 것만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어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뉴타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 걸릴 때의 어떤 사상적인 기조? 어떤 의견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숲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서울시의 도시 정책이 선 단위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절에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2010년 11년에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거든요. 뭐 그러네요. 네.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들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들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니까 공급해야 한다라는 초점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일단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역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7층 규제에 묶었던 서울시 주거지 26%를 25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7층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4% 정도고요. 주거지역의 26%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무려 388곳인데 이 중 41%가 2종 7층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해제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 중이던 강동구 천호 3-2구역, 성동구 금호 21구역 등도 2종 7층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지역들은 이 부분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라는 건데요. 첫 번째, 최고 층수 완화입니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 주거 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서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고요. 용적률입니다. 기존 190에서 200%로 높이도록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임대 아파트인데요. 종변경을 통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로 공공기여해야 한다.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2종 7층 규제에 관련된 거는 역사가 좀 있어요. 2종 7층 규제는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난개발과 도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2000년에 도입이 됐다가 2011년에 국토해양부 가 주택시장 활성화 도심개발을 위해서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다시 2종 7층 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종 7층 규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종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가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데다가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층수 규제가 없는 3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든 규모가 커야 주택 순증 효과가 증가하는데 2종 7층 규제를 25층으로 완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택 공급에 대한 획기적인 증가는 어렵다. 즉 2종 지역은 대규모가 들어오기 어려워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원래 풀려 있던 걸 박원순 시장 시절에 다시 묶었던 걸 다시 그 이전으로 돌렸다, 이런 의미 정도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전면 철거 방식의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든 소규모가 아니든 부분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큰 틀에서 서울시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 이거 본인이 풀겠다고 벌써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발표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요것 때문에 사업성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7층으로 묶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건축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도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 같은데, 이 7층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웃긴 게,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할 때 네네. 원래 법에서는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7층으로 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7층이 또 뭐랑 맞물리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용적률, 200% 용적률은 똑같은데 15층으로 지을 수 있으면 집이 얄쌍하게 길게 높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망권도 만들어지고 이제 스카이라인이 좀 높아지지만 이 집들은 좀 이렇게 개방감 있게 집이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7층으로 만들게 되면 빽빽하게 이렇게 좀 뚱뚱해지게 건물이, 건폐율도 높은 이런 건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집이 되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3기 신도시에 이런 집의 형태를 도입한다 그랬거든요. 저층 고밀복합. 그래서 이렇게 찐빵처럼 꽉 아파트를 눌러서 이렇게 져놓으면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접점도 많이 생기고 서로 만나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촌락이 만들어져. 아니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원래 이 박원순 시장님도 마을 만들기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된다. 낮게 해서 사람이 정겨운 사람 사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도 건물 짓는 데 반영이, 위로 올라가서 니들끼리 호탁하게 전망을 보면서 느끼지 말고 좀 눌러서 같이, 복도도 같이 이용하고 그러면서 얼굴도 한번 마주보고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전임 시장님이랑 그 전임 시장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 전에 뭘 추진했던 사람이냐면
새로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200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200m짜리. 그래서 거기 종묘 때문에 이제 막혀가지고 사실은 추진 못하게 됐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막아가지고 고층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서 완전 저층을 추구하다가 이제 저층 막혔던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풀고 있죠. 한강변 35층 룰이라고 하는 것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막았지만 그 이전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조화를 이뤄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15층, 35층으로 일률적으로 막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것도 다시 풀겠다고 했고 35층으로 이런 부분들도 풀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전 시절에 했던 것들을 하나 푸는 거니까 지금 이제 2층, 7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이라고 하는 규제도 그렇게 어쨌거나 이런 민간들이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상품성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식 이런 거를 좀 배제해서 상품성 있는 상품 팔릴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이들 희망하고 선호하는 이런 형태의 상품성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당장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희색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다 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례적인 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지는 즉시 적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겠다는 거.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하는 천호 3-2구역, 성동구 금호 21구역은 2종 7층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재개발 구역 안에 일부가 2종 7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풀리면 당장 이런 지역들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맞나요? 근데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좀 완화들이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재개발 구역 전체가 2종 7층이 아니라 재개발 구역 안에 일부가 2종 7층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더 좋아져서 어차피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거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난쟁이야? 라고 되어 있던 게 여기도 이제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적률 안배를 해서 단지 규모를 훨씬 좀 유리하게 더 상품성 있게 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정도에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까지는 이게 소규모 재개발에만 적용이 되는 거 거기만 활성화되고 왜 큰 데에선 적용이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대부분의 경우는 3종 주거 지역이라서 네 건축 규제에 대한 층수 규제가 아니에요. 없대요. 재개발 구역 대부분 2종이지. 2종이고 이제 물론 이제 중상향이 3종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끝나고도 2종인 경우들도 많아요. 재개발이 그렇지 않아요. 3종, 재건축은 거의 3종인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재개발이 더 많아요. 네. 3종은 별로 없어요. 재개발 구역들은. 네. 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자,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얘기가 뭐냐, 이거. 갑자기 까먹었다. 서울시 뭐라고요? 추진되는 무슨 사업? 신속통합. 신속통합기획. 자, 이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 기획, 부서가 여긴 거죠. 서울시가 하는 거죠. 서울시가. 아니, 자꾸 단어들이 새로 생겨서. 네.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그 얘기예요. 공공에서 서울시 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미리 밑그림 그려주고 와서 당신들은 떠먹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인허가는 빨리빨리 해줄 테니까. 이제 그런 공공이 굉장히 주도해서 추진 주체는 여러분 조합 만들어서 하시거나 뭐 신탁을 하시거나 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LH, SH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 떠먹여 줄게 이렇게 하게끔 빨리빨리 추진하게끔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서류 밀어만 넣으세요. 이제 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뭐 용어들이 하도 많아서 시청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신속 통합기에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거 뭐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다고 전세보증금 날린 세입자가 무려 9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서 충당합니다. 세금을 징수한 후에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179명, 총 144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뭐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걸 신청해서 열람한 케이스도 거의 미비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세금이 다 뺏어가고 결국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계약 단계에서 너 그러면 세금 낼 거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피해보는 이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무려 900명이나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논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임대인의 무책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한 허점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 참 보면서 좀 마음 아프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당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남 얘기 같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경매를 받을 때 국세 이 임대차 보증금이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국세 체납 금액보다 뒤에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막 세금 체납 이런 것들 이 순서가 막 되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지방세 중에 뭐 당해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낄 수 있는 순서가 있어서 경매할 때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 이런 거 이제 문제도 내고 풀고 막 해서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보증금이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순위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에 뭐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니라 내가 최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 금액이 크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제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법인이 임대인인 집 이런 경우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임대차 전에도 별별 수다 할 때 이 얘기를 좀 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지만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았거든요. 좀 전세 가격이 싸서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고 어떤 이 탐사 보도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해서 후순위로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큰 회사를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누구냐면 되게 이름 있는 무슨 금융 관련된 회사인 거야. 여기가 위에 부채가 있긴 있지만 네가 후순위로 들어와도 되긴 하지만 설마 이 큰 회사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말 믿고 그래 맨날 TV 광고하는 그 그룹에 있는 회사라고 하니 이 사람들도 전세 싸게 살면 좋지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집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 수 있잖아. 이 무슨 금융 얘네가 이름도 모르는 그지 같은 이상한 회사한테 집을 판 거야. 대출을 다 넘기고 그러면 그걸 끌어안고 샀으니까 이 세입자들은 주인이 바뀐 거잖아. 그렇죠. 내가 들어갈 때 임대인은 무슨 이건데
지금 내가 전세 만기가 돼서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중간에 도래했을 때 임대인은 누구냐면 생 양아치 회사 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만세를 부르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세입자들은 도도 가도 못하고 전세보증금 떼이는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경매 넘어가면 그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례가 다른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봐요. 종부세를 엄청나게 두들기잖아. 그렇죠. 종부세 세율이 6%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방 갭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진짜 좀 이 세입자를 구제할 만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 지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별 세대 할 때 얘기도 했었지만 법인을 이용해서 이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6월 1일 소유만 하지 않고 있으면 종부세 6%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단타 뛰기를 하려고 지금도 법인으로 법인세 세율은 10% 법인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만 내면 되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싸니까 가서 가격 띄우고 오르면 팔고 나가면 되지 이 마음을 두고 여러 개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은 그래 뭐 내가 그냥 개인이 임대인이었다가 법인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어? 근데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집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산 사람이 법인이야. 그랬는데 이 법인이 지금 요번에 뭘 바꾼다 그러냐면 이제 입법한다 그러는데 법인도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를 넣겠대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단타 치는 거에 대해서 세율을 높게 가서 개인에 비해서 개인은 지금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가 엄청 큰데 법인은 상대적으로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애들이 그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자 양도소득세 중과든 뭐든 또는 매수가 안 붙든 해가지고 종부세를 만약에 6% 두들겨 맞았어.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인데 내가 지방에 막 그런 임대주택의 임차인인데 갑자기 우리 집의 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법인이 집을 중간에 팔고 넘어가려도 못 팔아가지고 올해 종부세 6%를 두들겨 맞았어.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은 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 국세 체납이죠. 국세 체납에 기해서 얘네가 국세청에서 이제 공매를 넣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면 나는 순위가 이제 밀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헬게이트가 열릴 만한 세입자는 그냥 보증금 보호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세금이 뭉탱이를 두들겨 맞을 수 있을 만한 환경도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래서 보증금을 뛸 어떤 환경도 만들어졌는데 세입자가 능동적으로 자구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세입자의 동의 만약에 제가 세입자라고 하면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 법인이 얼마나 신뢰 있는 법인지 또는 신뢰감 있는 개인인지 난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계속 안 살고 매매되는 시점에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의 항변권이 있어야지. 항변권이 나는 주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법도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경우 바뀌어서 임대 낀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 거.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특약이 그게 허용이 돼야지 보호가 되는 거지. 지금 보면 가만히 냅뒀다가는 지금 작살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항변권이 아니라 자력구제권, 자력구제 권한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소장님 이야기에 굉장히 동감하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돈이 소중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아마 전 재산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179명에 금액이 무려 144억 원이나 된다라는 거는 이건 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 거고 관련된 민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건데 정작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입자의 동의 이런 쪽인 요건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좀
반영을 좀 해주시면 이런 식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양도소득세를 주택을 팔았는데 이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거죠.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매로 넘어간 거죠. 다른 집으로. 그랬더니 당해세로 해서 올라간 거예요. 국세로 해서. 그랬더니 또 양도세 차익이 생겨서 거기서 또 배당으로 다 가져가시고 또 남으니까 또 다음 집으로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잖아요. 우와, 집이 7개가 넘어가는데 딱 2달 반. 2달 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요. 이것도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다행이었던 거는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그 세입자가 전혀 피해보지 않게끔 보증금을 전부 다, 반환을 시켜줬어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괜찮죠. 근데 본인이 불가피한 사태로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임대인이었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것들은 신경 안 쓰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으로 넘기는 문제는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렇게 다주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도 별발표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그러니까 그 동의가 있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옵션이 들어가게끔 한다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이게 또는 지금 매수하는 매수인이 그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업자잖아. 그냥 바지잖아, 바지. 지금 매매가보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게 끼워진 집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명의만 가져가서 만세 부르면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빌라 분양하는데 많죠. 빌라 뭐 몇백 채 전세금으로 이미 사업 시행 비용을 다 뽑았기 때문에 내 명의만 가져가 줄 수 있는 누구 와라 이러면서 지금 업자들을 넘기고 그 명의만 가져간 사람들이 만세 부르면서 사고 터지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똑같이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매수한 사람이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느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겁나지. 그렇죠. 이런 매수인이면 나는 전세를 지금 당장 나올 거니까 그런 어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단순히 소유권은 그냥 임대차를 낀 상태에서 바로 넘기지는 못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사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임대인한테 혹시 세금 체납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세금 체납이 문제가 아니라 명의가 넘어갔는지 내 집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도 세입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등기 떼보지 않으면. 자,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 이런 거 말고 일단 이런 거 먼저 해서 따뜻한 민생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부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허위 교래가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공지능으로 잡겠대요. 제가 이 영역 기사를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국토부가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등기부 권리 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을 발주했습니다. 자, AI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부터 거래 신고, 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을 용역 줬다. 이런 얘기인데, 이유는요, 최근 1년 7개월 새 부동산 실거래로 신고한 뒤 취소된 건수가, 자구장창 무려 19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 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거 못 잡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자전거래 이후 시세가 17%가량 높아진 상태에서 2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충북 청주에서도 시세가 54% 높아진 상황에서 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29% 상승한 이후 15건의 거래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래하면 엄청난 벌금, 허위 신고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훨씬 크니까 덤벼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해요. 친인척, 지인, 직원 등을 내세워서 자전거래 허위 신고 같은 교묘한 방법의 수단들이 동원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 내용은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이상거래 분석 및 등기부상 특징 정의, 기타 특이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방법 제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등본 정보를 연계해서 실거래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결과 나오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 대책을 만드는 데 반영한다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AI를 통해서 거래한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AI가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거 같고요. 또 AI를 통한 거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AI가 드디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그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로직이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다. 해석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판별을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에 볼 거냐는 건데,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19만 건이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하는데 취소한 건수가 19만 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내용만 보면 야, 이 개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취소가 많아. 이게 근데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몇만 건 중에 19만 건인지 이게 이 중에서 실제 허위 거래였는지 또는 오신고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누구는 이 역시 부동산 가격 끼우려는 새끼들이 오신고 이렇게 허위 신고 해놓고서 가격 올린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다. 데이터를 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처럼 좀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과만 놓고 얘기하지 말고 판단을 공공 니들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민간 업체들도 이 데이터를 넣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가공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체들 얘기들 들어보면 데이터가 선별적으로 다 오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기자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더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국토부는 안 준대요. 주로 이제 오는 게 국토부에다 얘기하면 안 주니까 국토의 출입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의원실 쪽에 요청을 하면 의원실에서 요청을 해서 받는데요. 그리고 그 올 때도 안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 국토부도 자료를 다 안 까는 거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뭐 앞으로 계속 옛날 생각하면 지금 이것만 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물론 그리고 이런 데이터 공공 데이터들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프로테크가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꽃피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도 많이 공개가 돼서 이 데이터들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또 투자에 또는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개별 주체들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AI도 좋지만 국토부 AI가 정답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외부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일단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일단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19만 건을 개인이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뭐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네 번째 사항을 보면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한 케이스. 도대체 왜 안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자동화시키겠다.
근데 컴퓨터에서 알아서 뭐 등기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준다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 그 친인척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걱정되는 거는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모아놓고 다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놓고 자기네들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할 것 같은 느낌. 딱 그게 있어서 굉장히 좀 못 믿을 만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용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우려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개별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자기 회사들마다 자체적으로 그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파트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지 나머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량화 시켜서 적정 가격은 이 정도다라는 걸 제안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AI가 거래하는 시장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미 들었습니다. 있어요. 많이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개별 필지, 토지 뭐 등등 거래 사례들이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뭐 말씀하신 추정 가격을 만들어내는 로직을 가지고서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군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AI가 들어왔다라는 얘기. 아무튼 금방 나오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결과 나오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꼽고 싶지 않았지만 워낙에 이슈가 돼서 간단하게 좀 나눠보자면 부동산 복비 반값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얘기예요. 실효성은 반쪽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택거래 8할 이상인 6억 미만의 중개보수는 그대로고 업계 반발은 지속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고 정작 세제 개편은 없이 중개보수만 찔끔 손을 보면서 마치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문제다. 이런 식의 신문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0억을 거래할 때 현재는 900만 원이 최고 중개보수였는데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6억 전세는 최고 48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니까 결국은 절반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택시장 내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 미만 구간은 전혀 손을 안 봐서 단기간 집값이 시솟은 서울 수도권에만 영향을 미친다. 또 공청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액수수료나 고정유율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얘기도 싹 다 무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보다 사실상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더 커졌는데 이런 부분 세제는 손대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만 폭리를 취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서 불만이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현실적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중개보수 최고 요율 한도를 다 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중개보수에 대한 몇 퍼센트 주세요 라기보다는 얼마를 주세요 라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질문하면 답 안 할 거죠. 아니, 밥그릇 문제인데 내가 왜 밥그릇이 크다 적다 어쩌다 얘기를 해서 내가 왜 미움받으려고 그렇죠. 말 안 해. 결국은 강제해서 밥그릇을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중개보수가 개편이 됐으니까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사무실에 게시할 의무가
있으시고요. 나머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전부 다 풍문입니다. 네, 일단 중개보수 요율표를 네, 다 다운받으셔서 사무실에 즉시 게시하시는 거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동산을 매도나 매수, 임대나 임차하실 때 본인의 중개보수가 요렇게 변했구나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0억 거래에 대한 적당한 과연 중개보수는 얼마겠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받는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은 게 네. 기본적인 핀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내가 중개인이면 지금 이제 10억이면 6%인가 0.6인가요? 0.6? 0.6이에요? 네. 아니지. 잠깐만요. 확인해봐야지. 0.5야, 0.5. 10억이면 0.5니까 500이네, 최대가. 내가 중개업자면 10억의 그래. 적정 수수료는 얼마냐? 500만 원이지. 내가 매수인, 매도인이다. 그러면 10억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야? 하한이 0. 없죠. 빵부터 하한이 시작하는 빵이죠. 거니까 한 0.2? 그럼 10억이면 100만 원이야? 그래. 500만 원, 그래, 100만 안 원 주면 감독이네. 좋지. 그래, 안 주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정률도 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어려워. 서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개업자분들은 0.5%입니다 하고 얘기하겠지. 권익위에서 사실 제안했던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중개보수가 왜 상한에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 권익위에서 제안한 거는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형태로 해서 중개사가 한 행위에 대해 값을 매겨서 그것들의 총합을 가지고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기본 틀로 만들자. 그랬더니 결국 집을 한번 보여줄 때 얼마, 뭐 할 때 얼마.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결국 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늘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해서 수수료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계약 행위에 대한 대가인데 집을 몇 번 보여준다고 집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거냐 밑에서 올라갈 거냐, 자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 거래한다면 과연 적당한 중개보수는 얼마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시행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피해보는 일은 없게끔 각자의 입장에서 역할에서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이야기 쭉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은 수장님이 초반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말 또 많이 했네.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꼽지 않았던 것들이 집주인이 전세로 눌러 사는 케이스인데 보증금이 엄나게 높은 거,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이 아주 뜨거운가 봐요. 근데 뭐 주겠다, 뭐 해주겠다, 도정법 위반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케이스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일단 이 사례에서는 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 시청자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느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